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토 23개국이 미국 무기를 거부하고 한국에 줄을 선 겁니다. 미국 방산 점유율은 40%에서 26%로 추락했습니다. 20년 동맹 UAE마저 미국 전차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 상원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고 펜타곤에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미국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답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 미국이 한국 앞에서 완전히 말문이 막힌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의 국방회특 분석국에서 35년째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 브래드포드라고 합니다. 웨스트포인트, 우리말로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CIA 군사분석부에서 7년을 보낸 뒤 펜타곤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 세계 무기 체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러시아의 T-90부터 중국의 J-20 스텔스기,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주요 무기를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펜타곤에 살아있는 무기 백과사전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무기든 사양표 하나만 보면 강점과 약점을 10분 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죠.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35년 경력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당혹스러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러셀 상원 의사당 건물 2층에 위치한 216호 회의실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사용하는 청문회실입니다. 천장이 높고 벽면에는 미국 독립전쟁부터 이어져 온 군사 역사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원석 뒤로 성조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무겁고 검은 참나무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 방은 국방 예산심의나 군 인사 청문회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긴급 비공개 청문회가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원의원 7명과 보좌관들,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누군가 불안하게 팬을 돌리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CNN의 속보 화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 속 빨간 글씨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토 23개국,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 선택, 대한민국 방산 수출 280억 달러 돌파, 미국 글로벌 점유율 최저치 기록,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35년간 몸 담아온 세계, 미국이 당연히 1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세계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의원석 중앙에 로버트 하딩 상원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67세의 텍사스 출신으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삼선 의원, 미국 군수산업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알려져 있었고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라는 신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색으로 기밀나고 찍힌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안경 너머로 쏘아보는 눈빛은 날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딩 의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 방산 수출 점유율이 40%에서 26%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72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폭증했고요. 우리의 오랜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딩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캐서린 웨이드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해외 영업 부사장으로 미국 방산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하나였습니다. 52세,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20년 넘게 무기 수출 협상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거침없는 화법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원가 이하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F-35 한 대를 만드는데 8천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30년의 연구개발비, 최첨단 스텔스 기술, 세계 최고의 레이더 시스템이 그 가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경공격기 한 대를 3천만 달러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력이 아니라 가격 덤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이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에는 독자 기술이 없습니다. 그들의 KF-21은 우리 F-16의 기술 이전에서 출발한 것이고 K2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는 우리 기술 기반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하는 나라입니다. 조립 공장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곳곳에서 동의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점에서는 웨이드의 말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세계 무기를 분석해왔지만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든 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F-5 전투기부터 F-16까지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넘겨준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이드 옆에 앉아있던 데이비드 리 박사가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랜드 연구소의 군사전략 분석가로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48세의 학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펜타곤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죠.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그가 태블릿 화면을 스크린에 연결하자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F-35 대 한국 FA-5 10점, 스텔스 능력, 미국 9위, 레이더 탐지 범위, 미국 압도적 9위, 항속거리, 미국 9위, 무장 탑재량, 미국 9위, 네트워크 통합 능력, 미국 압도적 9위, 전투 효과성 종합평가, 미국 3대1 5위. 리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F-35와 FA-50을 같은 선상에 놓는 건 페라리와 경차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무기가 팔리는 유일한 이유는 싸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딩 의원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토 동맹국들이 최고가 아닌 싸구려를 선택하는 거죠? 그가 방 안을 둘러보며 모짜 웨이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최고의 무기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마트에서 정품 대신 저가형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녀의 비유에 몇몇 사람들이 낮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한국에 대한 얕잡아 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까지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늘어난 건 맞지만 그건 가격 때문이지 기술 때문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미국 방위산업의 지위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뒤쪽에서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파커 대령이었습니다. 나토 연합군 무기평가관으로 브뤼셀에서 3년간 근무하다 최근 워싱턴으로 복귀한 인물이었습니다. 45세의 현역 대령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차례 실전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실제로 유럽 현장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을 지켜본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커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중했고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웨이드 부사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5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국에 먼저 문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직면해 긴급 군사력 증강이 필요했습니다. K2 전차 1200대, K9 자주포 850문, FA-50 경공격기 72대, 천무 다연장 로켓 480기. 이 규모의 긴급 조달을 위해 폴란드 국방부가 가장 먼저 연락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파커 대령은 잠시 침묵을 두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팽팽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에 먼저 요청했습니다. 웨이드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딩 의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기준으로 첫 납품까지 최소 4년, 전체 물량은 7년에서 8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제게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파커 대령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파커 대령, 우리 국경에서 320km 떨어진 곳에 러시아 군이 있습니다. 7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하딩 의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웨이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납기 문제일 뿐입니다. 기술력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무기가 더 좋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산 속도가 한국만큼 빠르지 않을 뿐이죠. 파커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사장님, 브뤼셀에서 3년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 K9 자주포를 도입했을 때 나토 합동 사격 훈련에서 미국 M109 팔라딘과 나란히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웨이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발사 속도나 정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겠죠. 자주포는 성숙한 기술이니까요. 파커는 웨이드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K9의 발사 속도가 M109의 2배였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12km 더 길었고 진지 변환 시간은 절반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포병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자주포라고 불리지만 세대가 다르다고요. 웨이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 번의 비교 시험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특정 조건에서의 결과일 뿐이에요. 리 박사가 태블릿을 다시 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파커 대령, 그 데이터는 공식 보고서에 포함된 겁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 JMTC, 그러니까 합동 다국적 훈련센터의 공식 평가 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기밀 등급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열람 권한이 있을 겁니다. 리 박사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무기처럼 다루는 사람이 데이터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은 흔치 않았습니다. 하딩 의원이 양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파커 대령,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시오. 파커 대령은 하딩 의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유럽에서 3년간 이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팔리는 이유는 싸서가 아닙니다. 빠르고 좋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누구도 한국의 공장을 직접 가보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서와 사양표만 보고 한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제안은 이겁니다. 직접 가서 보십시오. 왜 23개국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십시오. 회의실은 순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시에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시간 낭비라 했습니다. 웨이드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공장까지 가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위성 사진으로도 시설 규모는 파악할 수 있고 기술 사양은 이미 공개된 데이터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파커 대령의 말은 이미 회의실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문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불편한 감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아주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하딩 의원이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히 시킨 뒤 말했습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당신이 35년 경력의 수석 분석관이라면서요. 내가 당신에게 공식 조사를 명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파리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 국제 방산 전시회에 갑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 현장까지 직접 조사합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왜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지 원인을 정확히 밝혀오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웨이드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한국 무기의 약점을 낱낱이 파헤쳐 오세요. 우리가 왜 걱정할 필요 없는지 확실하게 증명하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기술적 한계를 확인하고 미국의 우위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어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파커 대령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직접 가서 보십시오. 차에 시동을 걸기 전 저는 지갑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 낙동강 전선. 해병대 이등병이었던 아버지가 전투모를 쓰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와 진흙투성이 도로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한국에 대해 물으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총도 없었어.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 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는 눈빛. 그걸 본 적이 있니? 나는 그 눈빛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건 아버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사진을 꺼내든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70년 전 잿더미뿐이었던 그 나라가 지금 미국 상원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묘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2주 뒤면 파리입니다. 한국의 약점을 찾아서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파커 대령의 목소리가 작은 돌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팔리는 이유는 싸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저는 버지니아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2주 뒤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 내렸을 때 유럽의 6월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한국 무기의 약점을 찾아 미국의 우위를 증명하겠다는 결의가 가슴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옆에는 파커 대령이 함께였습니다. 하딩 의원이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유로사토리 국제방산 전시회. 2년에 한 번 파리 북쪽 빌팽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 방위산업 박람회입니다. 62개국에서 1,800개 이상의 방산업체가 참가하고 각국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저도 과거 5차례 참관한 적이 있었지만 늘 미국관과 유럽관만 집중적으로 둘러봤습니다. 한국관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갈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12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실내 전시 공간에 각국의 부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백색 조명 아래로 전차, 장갑차, 미사일, 화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과 정장 차림의 사업가들이 뒤섞여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먼저 로키드 마틴 부스로 향했습니다. 전시장 중앙 프리미엄 구역에 500평방미터 규모로 자리 잡은 미국 최대 방산업체의 부스였습니다. F-35의 1:1 실물 모형이 중앙에 서 있었고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미사일이 정밀 타격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부스 디자인만으로도 수백만 달러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스 안쪽 상담 테이블이 8개 있었는데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은 2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6개 테이블에는 로키드 마틴 직원들만 앉아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세워둔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었지만 받아가는 사람이 드문드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의 부스가 이렇게 한산한 건 제 기억에 처음이었습니다. 레이시온 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모형 앞에 서 있는 건 자사 직원과 카메라 기자 몇 명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독일 라인메탈 부스도 평소 같지 않게 조용했습니다. 파커 대령이 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드포드, 한국과는 저쪽입니다.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시장 동쪽 끝에 위치한 한국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줄이 아니라 인파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한국관 입구에서 시작된 줄이 복도를 따라 30m 이상 늘어서 있었고 줄 안에는 각국 국방 관계자들의 명찰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페루, 콜롬비아.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17개국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총 32개국 대표단이 한국관에서 상담을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국관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과거에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전시장 구석에 작은 부스 하나를 차려놓고 K9 자주포 모형을 올려놓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면 길이만 40m가 넘었고 높이 6m의 대형 LED 패널에서 K2 전차가 사막을 질주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스 안쪽에는 K2 전차 실물,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모형이 일렬로 진열돼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의 로고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고 양복을 입은 한국 직원 50명 이상이 각국 대표단과 상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파커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불편한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이건 제가 예상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관 앞에서 인파를 바라보고 있을 때 파커 대령이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브래드포드, 저기 소피아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같이 근무했던 노르웨이 국방부 조달국장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방향에 금발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검은 정장에 노르웨이 국기핀을 달고 있었습니다. 파커가 손을 흔들자 그녀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파커 대령, 오랜만이군요. 이분은 제 소개를 했습니다. 펜타곤 수석분석관이라고 하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안데르센 국장, 노르웨이가 한국 K9을 도입한 결정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비밀도 아니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우리 노르웨이는 나토의 충실한 동맹국입니다. 미국 F-35를 52대 도입했고 이지스 구축함도 미국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포만큼은 미국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하나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성능입니다. 우리는 노르웨이 북부 영하 30도 환경에서 무기를 운용해야 합니다. K9은 영하 40도에서도 시동이 걸리고 30초 안에 첫 발사가 가능합니다. 미국 M109로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극한치 테스트에서 M109는 시동까지 4분이 걸렸습니다. 전쟁에서 4분은 영원입니다. 둘째, 그녀가 두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납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M109 팔라딘 차기형을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첫 납품까지 5년이었습니다. 한국은 18개월을 제한했습니다. 실제로 14개월 만에 첫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약속을 하고 한국은 결과를 보여준다고요. 그녀의 3번째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셋째, 태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방산업체와 협상할 때 그들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팔아주는 거다.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사지 마라.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담당자는 우리 노르웨이 군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영하 40도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면 진짜 노르웨이까지 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체격에 맞게 포탑 내부를 개조해 달라고 하면 3개월 만에 수정된 도면을 보내왔습니다. 브래드포드, 당신은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은 고객이 왕이라는 걸 진심으로 실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손에 든 메모장 위에 펜을 놓고만 있었습니다. 적을 수 없었습니다. 적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건 가격 덤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웨이드가 회의실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싸구려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파커 대령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데르센 국장, 혹시 폴란드 측 관계자를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마리우시 코발스키 국방차관이 저기 한국관 안에 있을 겁니다. 지금 3번째 라운드 상담 중일 거예요. 저와 파커는 한국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VIP 상담실 문 앞에서 잠시 기다리자 문이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명찰을 단 코발스키 차관이었습니다. 파커 대령이 나토 동료로서 인사를 건넸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펜타곤에서 오셨다고요?
코발스키 차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라크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미국과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무기를 팔아준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항구에 한국 수송선이 정박해 있고 크레인이 K2 전차를 내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건 계약 체결 후 10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 K2 전차 120대가 폴란드 그디니아 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라면 이 시점에 아직 생산 라인 배정도 안 끝났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아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감사는 한국에 대한 것이었고 아쉬움은 미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K2를 선택한 건 싸서가 아닙니다. K2의 대당 가격은 870만 달러입니다. 에밀 에이브람스와 비교하면 저렴하지만 독일 레오파르트의 E7보다는 비쌉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은 내일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 손에 있는 무기입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는 저희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그날 들은 내용을 정리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웨이드의 목소리와 코발스키 차관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싸구려 카피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둘 중 하나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틀렸는지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지 닷새 뒤 저와 파커 대령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방산 현장을 직접 조사하라는 상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서 KTX를 타고 3시간. 창원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배정한 안내관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두 곳을 이틀에 걸쳐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이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8시에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연히 야간이니 시설만 둘러보고 내일 본격적인 시찰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정문을 통과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인데 공장 내부는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백 개의 LED, 투광등이 흰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길이 300m가 넘는 조립 라인 위로 K9 자주포의 차체가 컨베이어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로봇의 파란 불꽃이 사방에서 튀어올랐고 그 열기가 30m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크레인이 13톤짜리 포탑을 들어 올려 차체에 결합하는 과정이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화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사교대로 운영합니다. 일요일도 가동합니다. 현재 K9 라인과 천무 라인이 동시에 풀가동 중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근무 중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건물에만 약 1200명입니다. 옆동의 천무 라인에서 800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준 총 2000명 정도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에 2000명이 일하고 있다고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문이 밀려 있으니까요.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까지 전부 납기를 앞당겨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쉬면 그 나라 군인들이 빈손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최대 전차 생산 시설인 오하이오 리마 육군 전차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주 5일 일교대로 운영됩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경비원과 CCTV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연간 에밀 에이브람스 생산량은 11대에서 15대 수준입니다. 한국은요? 안내관에게 물어보니 K9과 K2를 합산한 연간 생산량이 240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16배에서 22배. 파커 대령이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가서 보라고 한 이유입니다.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며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인 위에 K9 자주포 차체마다 작은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기, 노르웨이 국기, 에스토니아 국기, 이집트 국기. 각 차량이 어느 나라로 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표시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각 나라의 요구 사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노르웨이는 극한지 패키지, 이집트는 사막 방진 패키지, 에스토니아는 소형 차체 개조. 같은 K9이지만 12개 변형이 동시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12개 변형을 하나의 라인에서 동시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일 모델의 단일 사양을 생산하는데도 라인 변경에 6개월이 걸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입니다. 각 공정 로봇이 깃발의 QR코드를 인식하고 해당 국가 사양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라인 변경 시간은 제로입니다. 제 손에 들린 메모장이 축축해지고 있었습니다.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조립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의 생산 혁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파커 대령은 현대로템 창원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K2 전차의 실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높이 2.4m, 전장 10.8m의 검은 차체가 형광등 아래에서 둔중한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120mm 활강포의 포신이 앞을 향해 뻗어 있었고 포탑 위 센서 패널에서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차 옆에 선이 제 어깨 높이가 겨우 궤도 윗면에 닿았습니다. 이 금속 덩어리가 시속 70km로 달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손마디가 굵고 안전모 아래로 은빛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우리 K2의 가장 큰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성능 재원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 아니면 능동 방어 체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엔진입니다. 그러더니 저를 공장 뒤편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파워팩 조립동이라고 적힌 건물 안에는 전차 엔진과 변속기가 일렬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의 크기는 성인 남자, 키만한 금속 블록이었습니다. 이 엔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겪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K2 개발 초기에 엔진은 미국 GE와 독일 MTU에 의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중반에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에 전차 엔진 독자 기술을 주면 경쟁자를 키우는 것이니 안 된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파워팩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날짜가 있었습니다. 실패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적힌 숫자를 보십시오. 2200입니다. 2200? 네. 우리가 파워팩 독자 개발에 착수한 후 성공하기까지 2200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열 변형으로 실린더가 깨졌습니다. 변속기 기어가 녹아붙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폭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엔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부심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201번째 시도에서 1500마력이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시험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4년 반이 걸렸습니다. 미국 GE가 비슷한 출력의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독일 MTU의 유로 파워팩은 15년이었고요. 4년 반이요?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4년 반 동안 이 건물에서 잠을 잔 엔지니어가 40명이 넘습니다. 집에 가지 못하고 공장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가족이 면회를 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도시락을 싸들고 공장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공장 2층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벽면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K2 전차 옆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아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차를 타고 국경을 지킬 군인의 얼굴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50년 낙동강 전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나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총도 없었지만
눈빛이 달랐다던 그 사람들.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70년 뒤 이 공장에서 세계가 줄을 서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파커 대령이 제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도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아래에서 올라오는 용접 소리와 크레인의 저음만이 침묵 사이를 채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70년 전의 잿더미 위에 서 있는 젊은 해병대원.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는 그 잿더미 위에 세워진 세계 최첨단 전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곳에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눈빛을 아셨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서울 호텔 방에서 이틀간의 공장 방문 내용을 정리하고 있을 때 파커 대령이 급하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브래드포드, 지금 바로 이거 봐야 합니다.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 로이터 통신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UAE,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 계약 철회. 한국, K2 전차로 전환 협상 개시.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의 최대 해외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20년 넘게 미국 전차만 써온 나라였습니다. 사막전에서 에이브람스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나라였고 미국과 가장 긴밀한 중동 동맹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 전차를 버리고 한국 전차를 선택한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UAE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훌륭한 전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 사항에 맞는 업그레이드를 미국에 요청했을 때 의회 승인 절차만 2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 변경 3개월, 시제품 제작 6개월, 납품 시작 14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파커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UAE가 빠지면 사우디도 움직일 겁니다. 사우디가 움직이면 중동 전체 지도가 바뀝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 이 도시가 70년 전에는 폐허였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만큼 생생하게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파커, 우리가 졌어. 제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35년간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분석하고 증명해 온 사람이 한국의 호텔 방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파커 대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결론은 하딩 의원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지만 제가 찾은 건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미국의 약점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사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상원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쓸 것인가. 제 35년 커리어 전체가 이 선택에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에 첫 번째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노트북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쓰기로 했습니다. 35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거짓은 쓸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내내 보고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거짓으로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러셀 상원 의사당 216호 회의실. 2주 전 제가 조사 명령을 받았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2주 전에는 40명이었는데 오늘은 70명 가까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UAE의 에이브람스 계약 철회 뉴스가 터진 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원들이 추가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뒷줄에는 CNN과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비공개 청문회였지만 누군가 정보를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하딩 의원이 정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캐서린 웨이드가 있었고 데이비드 리 박사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웨이드의 표정은 2주 전과 달랐습니다. UAE 뉴스 이후 로키드 마틴 주가가 7% 하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딩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보고를 시작하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 저는 35년간 펜타곤에서 전 세계 무기 체계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35년 동안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웨이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딩 의원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한국 무기가 팔리는 이유는 가격이 아닙니다. 웨이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끼어들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부사장님. 데이터를 먼저 보시죠. K2 전차의 대당 가격은 870만 달러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EH7은 820만 달러. K2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폴란드는 레오파르트 대신 K2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납기입니다. 한국은 계약 후 10개월 만에 첫 물량 120대를 인도했습니다. 독일은 같은 물량에 4년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7년이었고요. 전쟁이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나라에게 7년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둘째, 한국의 기술력은 카피가 아닙니다. 리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 1500마력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통합한 이 핵심 장치를 한국은 독자 개발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뒤 한국 엔지니어들은 4년 반 동안 2200번의 실패를 거치고 2201번째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지휘가 에이브람스용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데 22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그것의 5분의 1 기간에 해냈습니다. 이걸 카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리 박사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의 손이 태블릿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반박할 데이터를 찾는 것 같았지만 찾지 못하는 것이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셋째,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의 야간 가동 사진이었습니다. 생산력입니다. 미국 귀마 육군 전차 공장의 연간 M1 에이브람스 생산량은 11대에서 15대입니다. 한국은 K2와 K9을 합쳐 연간 240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배에서 22배입니다. 한국 공장은 24시간 4교대, 일요일 포함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에 2,000명의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리마 공장에는 경비원만 있었을 겁니다. 하딩 의원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 위를 무의식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넷째, 고객 대응입니다. 한국은 12개국의 서로 다른 요구 사양을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영하 40도 극한지 테스트를 요구하면 직접 노르웨이에 가서 테스트를 했고, 이집트가 사막 방진 패키지를 요구하면 3개월 안에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반면 우리는요? UAE가 에이브람스의 사양 변경을 요구했을 때 의회 승인 절차만 2년이 걸린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저는 화면에 로이터 속보 캡처를 띄웠습니다. 20년 동맹이었던 UAE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웨이드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하딩 의원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섞인 것인지. 그때 웨이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당신은 한국에 가서 세뇌당한 겁니다. 공장 견학 한 번으로 35년 경력의 분석관이 결론을 바꾸다니 믿을 수 없군요. 한국의 납기가 빠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품질을 희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빨리 만드는 게 잘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저는 웨이드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사장님, 나토 JMTC 합동훈련에서 K9이 미국 M109를 발사 속도 2배, 사거리 12km 차이로 압도한 공식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노르웨이가 영하 40도 환경에서 K9과 M109를 동시에 시험한 결과를 보셨습니까?
M109는 시동에 4분이 걸렸고 K9은 30초였습니다. 이게 품질을 희생한 결과입니까? 웨이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뒤쪽에서 보좌관이 무언가를 귓속말하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리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브래드포드, 당신의 데이터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건 미국의 기술 이전 덕분이 아닙니까? F5부터 F16까지 우리가 기술을 넘겨준 기반 위에 지금의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리 박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방산의 출발점은 미국의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받은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받았고, 대만도 받았고, 사우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한국만 미국을 위협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까? 리 박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기술을 받은 뒤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2200번 실패하면서 독자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12개국 맞춤 생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4시간 사교대로 공장을 돌렸습니다. 기술 이전은 씨앗이었을 뿐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키웠느냐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인정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딩 의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텍사스 특유의 강인함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브래드포드, 그래서 당신의 결론은 뭡니까?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위원장님, 제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한국을 적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의 방산 성장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견제하려는 전략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미 47개국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납기 속도, 고객 맞춤 생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이것들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를 이기고 있는 핵심 역량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관료주의와 의회 절차 뒤에 숨어 있는 동안 한국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셋, 한국을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미 방산 합작을 통해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생산력, 납기 속도를 결합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동맹이 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70년 전,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빛이 달랐다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는 눈빛이었다고.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멈추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70년 뒤에 나토 23개국이 줄을 서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세계 최첨단 전차 공장을 세운 나라였습니다. 토요일 밤에 2,000명이 불을 밝히고 일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전차가 지킬 군인의 얼굴을 생각하며 만든다고 손글씨를 적어놓는 나라였습니다. 회의실에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한국을 무시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이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파트너로 만들 것인가. 제 35년 경력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파트너가 답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하딩 의원이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드포드, 제대로 된 보고서를 가져왔군. 그것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방산 역량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뜻밖의 사람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캐서린 웨이드였습니다. 브래드포드. 그녀의 표정은 2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도 자신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지친 사람 특유의 솔직함이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과할 게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에 나는 한국의 약점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키드 마틴 해외 영업팀이 지난 2년간 잃은 계약이 17건입니다. 그중 11건이 한국에게 빼앗긴 겁니다.
내가 덤핑이라고 소리친 건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보고서에 한미합작 이야기가 있었죠.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이 파트너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의 젊은 해병. 70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흑백 사진과 오늘의 현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35년간 세계의 무기를 분석하면서 저는 하나의 원칙을 믿어왔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그것과 달랐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절실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많이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2200번 넘어지고 2201번째에 일어서는 나라. 토요일 밤에도 불을 끄지 않는 나라. 전차를 만들면서 그걸 탈 군인의 얼굴을 떠올리는 나라. 미국은 오랫동안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기에 아래를 내려다보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올려다보는 것밖에 몰랐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 차이가 70년 뒤 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패배를 보고도 외면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다음 시대를 열 것인가?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속에서 웃고 있는 젊은 군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 세워진 오늘의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버지니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동쪽 하늘에 여명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과 워싱턴의 새벽은 14시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빛이 비추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앞으로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따라갈 차례였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35년 베테랑이 한국 방산의 진실을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